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인생학교 1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과 사랑이라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일과 사랑이 되겠죠. 우리 사랑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도 많이 해보고 나름대로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일 자체에 대해서 사유를 하거나 정보를 채집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만큼 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부분, 그래서 일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인사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5가지 이유,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즉시 물어보면 머뭇머뭇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이제 대답할 수 있는데, 머뭇머뭇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왜 일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큰 차원에서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돈을 버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 우리는 뼛속 깊이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 속에서의 자리매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 1, 2번에 비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자기 효능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강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기여를 한다. 네 번째는 열정을 따르는 것, 나의 에너지, 그런 것들을 쏟아붓는 것. 다섯 번째는 재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재능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후천적 노력이 더 중요하겠지만 선천적인 기질 차이,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5가지인데 일단 크게 나눠보면, 1번과 2번은 외재적 동기가 되겠죠. 돈을 벌어서 물질적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두 번째,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 그러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재적 동기가 되겠죠. 내 속의 것들을 이제 표출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인데, 일단 생각해 볼게, 추구 순서의 역설이라는 개념이에요. 순서가 내재적 동기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때, 외재적 결과가 그 이후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그게 일반적인 순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 어떻게 하고 있죠? 거꾸로 하고 있죠. 1번, 2번. 그러니까 외재적 동기를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재적 동기에 대해서 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외재적 동기를 강하게 발생시키다 보니까 내재적 동기와 너무 동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에 대한 방황,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두려움, 물질적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억압이 있잖아요. 가족관계, 또래관계, 하여튼 내가 속한 관계 속에서의 나의 위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외재적 동기를 또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 2번이 먼저 추구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순리적이진 않다. 그러한 역설이 일단 괴로움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생각해 볼 게, 마틴 셀리그먼이 이야기한 이제 쾌락의 쳇바퀴, 이런 개념이 있죠. 내재적 동기를 건너뛴 외재적 동기, 돈과 지위는 쾌락의 쳇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갖고 싶은 소유물을 늘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대치가 또 높아지죠. 거기에 맞게 또 돈을 더 벌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소유물, 또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증,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아무 의미 없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는 것. 지위도 마찬가지죠. 지위가 올라가면 더 핵심 지위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너서클, 다른 지위를 압도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지위에 들어가고 싶죠. 또 들어가요. 그럼 그 안에 또 이너서클이 존재를 하죠. 또 들어가고 싶고, 기대치와 지위 사이에
쳇바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1, 2번 동기를 먼저 추구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까지만, 괴로우니까 일정한 기간까지만 동과 지위를 추구하고 어느 순간 그만둬야 되겠다, 빠져나와야겠다, 그래서 나의 본연의 내재적 동기, 행복,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행한 모습들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여하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일이 너무 괴로워, 그냥 추상적으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5가지 동기를 한번 펼쳐놓고 그 안에서 나의 경우에 대입해가면서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궁리해 보는 것이 추상적 고민만 또 쳇바퀴처럼 반복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적 환경과 극복. 사회적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억압하는 하나의 세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이 이제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나를 만들게 되는 일종의 그물망, 밧줄,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하고 나면 나의 이상, 야망, 그것도 그 환경과의 교류,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 그것에 의해서만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음의 장애물,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적 환경,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의 이제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가족 구성원, 부모님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되고 다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너무 괴롭기만 하다면 그거는 좋은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도 일정 정도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극복해 내려면 나를 규정하고 있는 이런 환경, 나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 이런 것 이외에 다른 좋은 삶, 다양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독서라는 게 이제 간접 경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과거 시대 사람을 만나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보다 훨씬 어떤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을 만나고 나와 정말 너무나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방법,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즉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독서라는 간접 경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이런 사람도 존재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탐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소설책을 많이 읽는 것,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행인데 제가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에 깜짝깜짝 놀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하다가 숙소를 운영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서 당신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되었소? 이렇게 물어보면 여행하다가 그곳이 너무 좋아서 그냥 눌러 앉게 되었다. 당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됐죠. 아니 가족도 있고 할 텐데 여행하다가 어디에서 좋다고 거기에서 눌러 앉아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그리고 여행을 어떻게 왔어? 이야기를 하다가 카드 빚을 내서 여행을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온당한 모습이 아니다. 아니 무슨 빚을 내서 여행을 오고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인데 아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한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는 또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갚고 또 여행 오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냐. 저는 일단 열심히 살아서 저축을 해서 여행을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혼자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황당한 거죠. 뭐지?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그런 사회적 환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거는 또 생생하잖아요. 독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보다 생생한 직접 경험이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 가급적 20대에는 또 많은 여행을 가서 접촉해보는 것, 이제까지 평생 나를 규정했던 하나의 그 사회적 환경을 떠나서 다른 조건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보는 것, 그러니까 나의 어떤 측면이 또 그 사회적 환경에서 더 잘 맞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여행을 많이 다녀보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부캐입니다. 부캐는 최근 유행어인데 부 캐릭터죠. 우리가 항상 메인 캐릭터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부 캐릭터를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하면은 부 캐릭터로는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뭐 블로그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낚시를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어떤 것에 가장 유용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평생을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살잖아요. 경쟁이라는 건 또 비교 감정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삶을 확실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끊임없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부 캐릭터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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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타이탄의 도구들 그 책에서도 살펴봤는데, 피터 틸이 벤처 투자가잖아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경쟁하지 말라는 거죠. 경쟁 없는 비즈니스를 하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지만 다른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나는 플러스 작가이며 아티스트며 크리에이트며 플러스 플러스 되는 것이고, 그리고 딜로이트인가 무슨 만화 그리는 작가인데 그 작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유머 감각이 있지만 최고의 코미디언처럼 웃기지는 못한다. 근데 4분의 1, 25% 안에는 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림을 그리지만 피카소 정도는 안 된다. 하지만 4분의 1, 25% 안에는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 같은 만화가는 없다는 거죠. 왜냐? 나는 웃기는 것도 한 25% 안에 들 수 있고, 그림도 한 25% 안에 들 수 있고, 그리고 만화가지만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또 망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캐릭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플러스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뭐 경쟁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사회적 환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소박한 삶의 전통. 우리 소박한 삶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도 이 소박한 삶이라는 것은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러한 애티튜드, 자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소박한 삶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일, 직업에 있어서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재적 동기를 먼저 추구하면서 내재적 동기와의 갈등 속에서 평생을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재적 동기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외재적 동기로 시작했지만 또 유턴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뿐인 나의 인생,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나의 궁극의 재능과 열정에 맞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근간이 소박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는 게 세네카의 글, 루실리우스에게 쓴 편지가 되는 것이죠. 지프로 깔아놓은 그런 차가운 데서 자고 정말 딱딱해진 빵 먹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거적대게 입고 다니면서 직접 살아보면 상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살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아니, 내가 실패해도 결국 지금 내가 경험한 것, 이런 삶을 일정 정도 감수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의 삶이 행운의 여신에 좌우될 필요 없이 내 삶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용기, 그런 것들이 바로 소박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항상 나오는 게 또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드노스 근처에서 오두막 짓고 한 3년인가 살잖아요. 소박하게. 그럼으로써 삶의 어떤 궁극의 진리, 에너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 동양 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유구한 전통이 있죠. 뭡니까? 청빈, 그런 외재적 동기, 그런 것들, 부정부패로 그런 것들 만들고 그런 사람 추구하지 않는다. 그럴 거면 다 버리고 청빈하게, 또 안빈낙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른 방식에 의한 지위나 부가 아니라면 그냥 다 버리고 안빈낙도 하겠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도밍 후에즈라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이제 소박한 삶에 대한 캠페인, 이런 운동도 하고 돈 사용 설명서라는 이런 책도 공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빈민가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월스트리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어렸을 때 빈민가의 생활. 그러니까 루실리우스에게 쓴 편지, 바로 그 모델 같은 모습이 되겠죠. 빈민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야, 결국 실패해도 어렸을 때 그냥 내 삶을 살면 되는 것이네, 뭐 이런 정도인데, 또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보다 저녁에 퇴근할 때 더욱더 죽어있는 모습, 죽을 상, 에너지가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도 쉽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어렸을 때 빈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그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빈민가에서 살고, 가구도 직접 만들고, 옷은 헌옷, 중고 옷 사입고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매년 6,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1년에 7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올 돈을 마련한 거예요. 그 뒤에는 캘리포니아로 떠나서 유유자적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정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박한 삶을 얘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입은 늘리는 건 쉬워도 줄이는 것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줄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또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가 이 책에는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외재적 동기에 의한 일에서 내재적 동기로 턴을 하면서 수입이 빵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뭐 20%가 줄어든다거나 심하면 뭐 50%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지출이 늘어가면 계속 허덕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또 차 할부금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집도 뭐 바꾸고 하면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더욱더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부자들은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들, 음식을 먹어도 채식을 하죠. 오래 살려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기 위해서. 워렌 버핏도 굉장히 그 소박한 생활을 하죠. 물론 제트기는 있지만 그건 교통수단일 뿐이고, 나머지의 모든 모습들은 굉장히 그 소박한 삶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뭐 가난하게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박한 삶이라는 게 우리 상상만큼 그렇게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힘들게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용기, 이런 것들을 갖춘다면 우리가 일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주도권을 갖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직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직은 이제 마리 퀴리에 대한 사례가 나와요. 마리 퀴리는 일단 첫 번째는 학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당시의 여성은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자가 대학 간다?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근데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당시 우라늄 발견,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라듐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이것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라듐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끝없이 열정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리 퀴리의 삶, 인류에 대한 공헌, 이런 것들이 자신의 천직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이것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마리 퀴리 너는 라듐을 발견하여라, 이러한 신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열정을 발휘하다 보니 만나게 되고 키워지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천직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열정을 발휘해서 하다 보면 그 길목에서 다양하게 만나서 가지를 뻗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핵심적인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 그 조르바의 대사가 인용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라면 약간의 광기가 필요해요. 조르바가 그 사장한테 하는 얘기죠. 그 사장은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의미하는데, 사람이라면 광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기가 없으면 자신을 묶은 밧줄을 잘라낼 엄두조차 못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밧줄을 잘라내야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억압과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그냥 인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종당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기 전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재능, 열정, 이 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밧줄을 잘라내서 삶의 턴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내면의 광기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울림으로 남을 만한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